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치맥 좋아하세요? 대낮부터 치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치킨과 맥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궁합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 궁합을 중국인들도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천송이 덕분입니다. 천송이가 그런 말을 몇 번 했죠. 눈 오는 날엔 치맥인데. 이것부터 해서 이 천송이 전지현 씨가 드라마 속에서 몇 번 치맥을 찾았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중국인들이 덩달아서 이 치맥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빠졌습니다.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그 치명적인 맛에 말이죠.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치킨집 매출은 급증하고 있고요. 이걸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낮에도 치맥 먹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덜덜 떨었던 양계업자들 정말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다가는 전 세계 닭이 다 동나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가 좀 주춤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치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향력을 입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대박이라는 거요. 예상 못한 곳에서 터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별그대의 수혜자가 중국의 한국식 치킨집 사장님이다.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네, 오늘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요. 지난주에 나왔던 2.16 전월세 대책이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3부에서는 시간 선택제로 일하는 여성분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이네요.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어땠나요? 시장 뭐 하루 종일 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나마 좀 오전에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5.3포인트 빠진 1964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플러스로 보였습니다. 0.9포인트로 529.86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비실비실한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지난 주말에 예. 안 좋은 소리들이 계속 나왔죠. 뭐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개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일촉즉발이 6위까지 가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또 쿤밍에서 또 무차별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어차피 좀 안 좋은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서방하고 러시아의 군사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테러 부분 자체도 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개장 초기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장 끝무렵에는 그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에 이주열 현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선이라고 해야 되나 예정됐다는 예. 얘기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이주열 그 신임 총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파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예.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분기 중에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시장인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를 끌어낸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쿤밍 테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 소수민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냥 뭐 루블화가 좀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을 줄 만한 요인으로서 좀 멀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예. 옛날에 뭐 불감청이 연정 고소원이란 말이 있는데 네. 예, 빠먹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시장이 지난주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그 외국인과 기관의 짱끌이 매수로 지수가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 들어갔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뭐 보게 되면 푸틴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결국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치적 대화를 시작되는 그런 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유혈 사태는 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중국의 양회인데요. 양회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자체가 지난주에도 예고했었지만 네. 결국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양회 자체가 다 정협과 전인다가 다음 주 끝나는데 다음 주 말 정도는 돼야 사실 중국 관련된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13일에 폐회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대충 그렇습니다. 예. 정협이 13일 정도, 네. 그다음에 전인대도 뭐 한 14, 15일 정도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 개방에 더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성장에 더 초점을 두느냐 요걸 따져보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네. 전인대에서 분명히 그 GDP죠. 경제 성장 자체를 8%에서 7%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7.5% 낮췄는데 그 자체는 이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출 성장 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수, 즉 내수를 키워가지고 인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전략을 취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전략이 지금까지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출 전략은 포기를 했는데 내수가 안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경기가 수축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급등이거든요. 예. 지금 여기서 규제를 풀어주면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고 놔두자니 경기가 후퇴할까 봐 걱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맞붙어치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큰 화두는 어찌됐든 신도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李克强총리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로드맵이 나올 수 있느냐의 여부가 향후 규제를 풀 수 있느냐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신도시화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마 뭐 토지개혁이라든지 뭐 호구제도 이런 거랑 다 얽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고 네. 도시에 와 있는 속칭 말해 농민곡이죠. 예. 도시에 와 있는 농민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쉽게 신도시화인데 그렇다 보면 그들이 두고 온 토지를 매입해주는 정책을 써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인구 정책도 마찬가지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 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작년 GDP 한 67%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로드맵이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네. 중국 정부가 규제가 좀 풀리면서 전면적이진 않지만 경기를 약간 부양하는 방책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화에 박차를 가하면 그게 부양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타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뉘앙스 강하게 풍긴다면 그걸 이제 일부분의 부양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그 양회가 열려도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소식들이 좀 기다려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워낙 이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끝나고 네. 나서도 뭐 내용 자체가 그게 밝혀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회 끝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내재가 돼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뭔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좀 불안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은 통화 가능하시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하도 바쁘셔가지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내기는 했습니다. 한국은행 이번 총재 내정자분 전화번호요. 아, 예. 예. 근데 이분 좀 아세요? 이주열 부총재? 예. 전 제가, 부총재죠? 예. 한국은행 전에 그 담당할 때.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매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라고 봐야지 될까요? 일단 조금 약간 의외였죠. 예. 이번에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네. 은퇴하신 교수 그룹도 있었고, 예. 무슨 이 해외 국제금융기관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었고, 예. 네, 어쨌든 이주열 전 부총재, 바로 직전 부총재입니다. 네. 지금 현 김중수 총재 밑에서 초창기에 부총재를 했었고, 물러났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만에 이제 금이 환영을 하게 된 건데, 네. 이제 가장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특히 이제 이번 하는 총재는 이제 처음으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렇죠. 총재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네, 예. 그런 것들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공직에 쭉 있었으니까 아마 특별히 이제 그 청문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아마 이제 네. 이 사건자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성향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분을 매파로 분류를 해야 될지,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아주 정통 한은맨이고, 네. 특히 이 전임 우리 한국은행에서 가장 매파로 불렸던 전임 이성태 부총재 밑에서 예. 부총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성태 총재 시절에 이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주열 부총재 자체도 이주열 차기 내정자 자체도 상당히 이제 강성 내지는 매파로 이제 분류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성향 자체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통 한국은행 금융정책 사이드를 밟아왔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고유 가치, 다시 말해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라든가, 네. 이런 고유 가치에 대해 굉장히 충실한 분이다. 그러다 보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김중수 총재 때보다는 한국은행 정책이 네. 어느 정도 강성이랄까요?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예. 그런 측면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고 해서 당장 금리를 올린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와의 호흡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한국은행이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성태 총재가 전 총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성향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떠오르기는 했었고요. 그 정도로 예. 강성은 아니고요. 네네. 그 정도라는 것들은 네.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강성이죠. 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현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2012년에 퇴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당시 예. 이제 퇴임할 때, 네. 특히 이제 지금 김중수 총재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하고 퇴임을 네.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는 스탠스하고는 상당한 이제 좀 약간 네. 각이 서 있는 그런 입장을 가져왔는데, 또 막상 또 중앙은행을 이끌다 보면은 금통위 의장으로서, 네. 꼭 그렇게만 가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성격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마찰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드러운 분이군요. 저는 이분은 직접 뵌 적이 없어서, 예. 그리고, 또 하는 노조나 내부에서는 많이 반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쭉 외부, 지금 김중수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MB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다가 네. OECD 대사로 갔다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친정부적인 인사다라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천개에 좀 논란이 많았고 했는데, 한국은행 출신이 다시 왔으니까 그런 저항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네. 오면은 어쨌든 김중수 총재 4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하는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좀 변화와 분위기 전환이 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20일 안에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 또 부지런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쌀 시장 개방을 6월까지 결정을 하기로 했다네요. 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네. 일단 쌀시장 개방 여부를 9월까지 WTO에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상반기 중에는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쌀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19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 되면서 네. 일단 쌀을 수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쌀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개방을 하지 않고 95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일정 양만 그냥 양적으로 최대 국내 소비량의 4% 정도를 무조건 수입하는 의무 수입 물량을 정했었죠. 그러다가 그거를 10년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어쨌든 매년 일정액 우리 국내에 쌀이 남아돌든 모자라든 매년 일정 규모를 수입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에 쌀이 사실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쌀 인구가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쌀은 남아도는데 또 매년 일정량씩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쌀을 그러면 이 관세 체제로 전환을 하자. 관세율을 정해가지고 네. 그 관세율에 맞춰서 쌀이 남아돌면 더 이상 수입을 안 하는 것이고 예. 모자라면 수입하고 이제 그런 체제로 바꾸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쌀 시장 개방이라는 거는 의무 수입 체제에서 관세 체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네. 문제 관건은
과연 관세율을 얼마를 정할 것이냐라는 거에 문제인데요. 관세율을 너무 낮게 정하면은 외국 쌀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몰려 들어오겠죠. 예. 그렇게 되면 국내 생산 농가들은 다 기반이 파괴될 것이고, 반대로 너무 높게 측정을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저건 뭐 사실상 쌀을 수입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에서 네. 적정량을 정할 것인가인데, 정부는 대충 오늘 이동필 장관 말에 따르면은 300 내지 500%의 관세율 정도를 적용하겠다. 예. 300에서 500 정도가 되면은 굳이 외국 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가격상으로 300 내지 500%의 관세를 물리고 들어온 쌀은 국내 쌀값보다 이제 비싸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은 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대충 200% 중간이 넘어가면은 국내 쌀이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예. 다만 이제 이럴 경우에 WTO라든가 다른 쌀 수출 국가들이 뭐라고 할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은 관세 체제로 전환을 하는 거는 이제 방침이 대충 정해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정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00에서 500%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금융상품의 판매가 확대된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저축을 해도 사실 뭐 이자가 거의 안 붙는데, 그렇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좀 높은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을 이제 유도한다는 겁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이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지금도 한 7.5% 정도의 고금리를 주는 이 취약계층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보다도 조금 더 준다거나 혹은 또 납부 한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이 새로운 취약계층용 고금리 금융상품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이 문제는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은 저축할 돈 자체가 없다는 네.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여윳돈이 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뭐 아마 가계 살림을 따져보면은 가계 수지가 분명히 적자로 나올 텐데, 네. 아마 저축할 여력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고금리 상품을 제시한다는 것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예. 과연 이런다고 취약계층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보다는 좀 복지 재원을 확대하는 쪽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글쎄요, 저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이자 차익을 네. 이 높은 금리를 주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예. 도움을 주시는 방법들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특별히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의사협회가 결국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나요? 네, 일단은 그 의사들 찬반 투표가 일단 통과가 됐죠. 네. 하는 걸로. 그래서 오는 10일에 하루 휴진을 하고요. 예. 그리고 준법 진료기간이라는 걸 거친 다음에 24일에서 29일 다시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10일 같은 경우는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데는 빼고 전일 휴진에 들어가고요. 11일부터 23일까지는 뭐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근무 준수, 이런 준법 투쟁을 하다가 24일부터 29일까지는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건데, 과거에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의사분들 파업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개원의 같은 경우는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고요. 정부도 이번 파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실제로 의료 대란 사태까지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업은 이 정부에서는 다 합법이었고 다 불법인데. 예. 제가 이제 제 시간에만 전화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지난주 2.16 전월세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월세 소득으로만 살던 분들도 있었는데 세금 문제가 아주 복잡해졌거든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김윤경의 생생경제. 이게 좋은 의도다라고 해서 나온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면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힘들겠죠. 지난주에 나온 226 전월세 대책,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부동산 장인석 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예,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 네네. 예, 좋은 소식으로 만나야 될 텐데. 아, 예. 예. 근데 이게 그 월세 혜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근데 세금 혜택. 226 전월세 대책이요. 네, 근데 혜택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아, 예, 이제 정부에서 그 월세 사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예. 연말정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세금 공제해 주잖아요. 네. 그거를 늘려주겠다는 그런 발표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33% 정도 되는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이 얼마 없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과세 미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188만 원 이하를 버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워낙 내는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세금 공제가 없으니까 혜택이 없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그 소득 얼마부터가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26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예. 5천만 원까지 이제 버는 분들이 월세를 사는 경우에 이제 세금 공제를 해줬는데 그 확대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요번에 이제 7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월급이 좀 많은 근로소득자분들 중에서 월세 사는 분들의 혜택이 있는데 네. 연봉이 이제 2,256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워낙 내는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세금 공제를 못 받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과면세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예. 전체가 33%,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요? 네네. 진짜 많이 못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그렇죠. 그 개별 조건들을 다 따져보기는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이번 전월세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군지, 반대로 큰 타격을. 아무래도 이제 예. 연봉이 뭐 한 3, 4천만 원 이상에서 연봉 7천만 원까지 받는 사람들 중에서 네. 월세 사는 사람들은 네. 종전에 한 20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이 공제가 됐다면 최대 75만 원 예. 1년에 그렇게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그분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거죠. 한 3천만 원 소득에서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예. 그분들이, 근로소득자. 예, 근로소득자들이 수혜를 받게 되고, 반대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반대로 큰 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타격은 타격이죠. 일단은 그 연봉이 2,256만 원이 안 돼서 예. 워낙에 과세 미달자로 세금을 안 냈던 분들은 그냥 똑같이 월세를 내야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은 월세 부담이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그분들도 이제 피해자죠. 예. 앞서서 그러니까 돈을 이제,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줄여줘서 예. 월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그냥 월세를 그냥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세 소득으로 살던 분들. 또. 예, 그렇죠. 월세 소득이 예. 노출이 돼가지고 네. 세금을 앞으로 내야 되는 집주인들 예. 그런 분들도 타격을 받게 되겠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4억 원 이상 고가전세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이제 피해자라면 피해자랄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은 뭐 또 있으니까 걱정이 별로 없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월세 대책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세 부담을 이제 줄여주겠다고 한다면 네. 돈을 좀 많이 버는 연봉이 한 3, 4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네.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서 월세 사는 분들도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예. 뭐 보조를 해준다거나 그런 방안이 빠져 있는 거죠 이번에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고령층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월세 소득으로만 사시는 분들이요. 이런 집주인들이 최근에 이제 세무 상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지금까지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그 면세고요. 임대소득이 네. 있어도 면세고 두 채부터는 세금을 이제 부과를 했는데 두 채지만은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사실 적발하기가 힘들어요. 예.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든가 이러면 거의 세금을 안 냈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그 집주인의 동의 없어도 세입자들이 그 확정일자만 갖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세금을 공제해주겠다. 그러면 소득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안 냈던 것들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문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걸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는 아직은 안 했고 네.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과세를 할지 안 할지. 과세를 할지 안 할지. 네네네. 그러면은 과세를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세를 하게 되면 그 지나갔던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좀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네. 이 세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임대소득이 그러니까 한 채는 예.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그러나 한 채라도 집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임대소득이 세금을 뭐 많이 내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따진다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안 냅니다. 예.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뭐 4천만 원 정도 세금이 이제 월세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단순 경비로 계산할 때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소득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뭐 한 16%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기본 공제하고 뭐 이러면 한 달에 한 2, 3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요. 네. 그래서 크게 세금 부담은 안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있다거나 또는 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게 되면 이게 합산이 돼가지고 아, 네. 종합소득세 때 상향 조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때. 예. 그리고 과표가 이제 구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따져볼 필요는 있겠고요. 예. 그러나 만약 임대소득만이 순수입인 사람은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대소득이 또 요게 이제 회사를 안 다니는 분들은 국민연금하고 건강의료보험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의료보험료를 기왕에 내시는 분들은 또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예. 네, 또 그걸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또 일부 보도를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전세로 바꾸겠다 이런 주인들도 꽤 된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요. 예. 아까도 보셨지만은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사람이 임대 만약에 그 세를 낸다게 되면 한 1년에 한 250, 300 정도 내는데 네. 그래도 자기 수익이 3,000, 6, 700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보통 자기 투자 대비 한 5, 6% 정도 수익을 올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연 2% 정도밖에 안 되는 은행의 어떤 전세를 받아서 은행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네. 훨씬 손해거든요. 보증금을, 저는 그 예. 월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예. 세금 좀 내는 게 무서워서 전세로 돌린다. 이거는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월세에 대한 소득을 숨기려고 하는 어떤 편법이나 뭐 그런 그런 것 편법보다는 예. 오히려 월세를 올리는 가능성이 높죠. 월세를 올릴 가능성. 그렇죠. 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낼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월세를 넣었던 사람들이 전세로 돌려서 네. 전세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다면 조금 오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전세로 돌릴 물량도 많지도 않지만 오히려 세금 부분이 세입자에게 전가가 돼서 월세가 인상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전세로 넘어간다는 것은 기대대로 안 된다면 전세난은 전혀 나아질 게 없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번 전월세 대책에서 전세난을 해소하는 대책은 네. 그 공급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예.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급도 오히려 아주 많이도 아니고요. 예. 예, 그렇죠. 그거는 장기적인 대책이란 말이죠. 네. 물론 이제 전월세 대책을 그 해결하는 방안 중에 가장 큰 방안 중에 하나는 공급
확대인데 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임대 아파트 늘리겠다. 근데 그건 장기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그러면 지금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가 전세자들에게 전세를 잊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할 정도니까 네. 오히려 전세를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은 월세 가격이 11개월째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들이 이렇게 월세를 올려받게 되면은 이런 추세도 악화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장 대표님 보시기에는 가장 확실한 전월세 대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시장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기능을 이제 상실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는 그 임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정착돼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힘듭니다, 사실 누구나. 예. 그러나 어쨌든 전월세 대책을 만약에 이제 제대로 하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 전세 물량이 지금 주는 이유는 집주인이 월세로 돌린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집을 안 사는 이유는 집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집값이 좀 더 떨어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네. 정부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킨다 그러면서 전세 사는 사람 보고 빚내서 집 사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집값이 좀 더 떨어지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집값을 예. 떨어뜨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예. 집값을 자꾸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매매를 자꾸 돌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내수부양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빚내가지고 것은. 집 사는 게 내수 부양이면 빚쟁이를 계속 네. 만든다는 건데 그게 과연 네. 내수가 부양이 되나요? 가계부채 문제만 심화시킬 수 되겠다.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저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가 전세가 네. 좋아서 전세를 산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그 사람들도 집을 사고 싶은데 네. 빚을 내면서까지 집을 사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집이 좀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많다는 것은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많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집값이 좀 더 떨어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네. 안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예. 그리고 계속 은행을 동원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무한정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당연히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데 전세로 살겠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데 자꾸 전세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대책은 나오니 이게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걸까요? 글쎄 뭐 예. 제가 볼 때는 네. 전월세로 사는 그런 당국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게 전세나 아닌가. 월세를 안 살아봐서 모른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 그 과세 미달자로 네.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나라에서 세금을 조금 덜 받아서 예.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세금조차 못 낼 정도로 어렵게 사는 월세 생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예. 그 사람들에게 어떤 월세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월세를 보조해든가 뭐 이런 것도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알겠습니다. 하긴 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월세 사는 분들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네. 일자리 문제 내놓는 거 봐도 사실 좀 현장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오늘 아주 명쾌한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착한 부동산 장인석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뭔가요? 오늘은 빅
막빙열이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예, 열불막 예. 그리고 얼음빙 네. 같을려 밟을 리자입니다. 네. 봄날의 살얼음을 밟고 연못을 지나가듯이 매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는데요. 네. 중국은 지금 전인대를 앞두고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규제로 자금난 속에 그 중소기업들이 계속 도산하고 있고요. 예. 또 항저시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나머지 도시로 지금 전염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그 연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소득 격차라든지 도시와 농민의 그 격차 그리고 한족과 비한족 간의 격차 그리고 계층 간의 격차로 인해서 시위라든지 테러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교체기에 그 진통 없이 큰 무리 없이 넘어간다든지 최근 신용경색 조짐도 완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의구심을 좀 해소시켜줘야지만 앞으로 그 안정 성장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그러니까 정협하고 전인대가 우리 시간으로 조금 뒤 4시에 정협부터 개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4시에 개막이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폐막이 되는데요. 네. 정협은 그 통일 전선 조직의 그 자문 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추천제로 임명된 2,000명이 여기에 이제 그 대표로 돼 있고요. 여기 옆면을 보면은 재계 거물이라든지 네. 예술가, 종교인, 체육인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럽니다. 예.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는데요. 네. 다만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정치적인 그 개방화, 민주화됐다는 선전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 국격격인 전인대는 조금 다른데요. 수요일 날 개막이 되면서 9일 안팎으로 열리게 됩니다. 중국 각지의 전인대 위원이 27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 3,000명을 선발을 해서 경제 성장의 목표라든지 예산을 심의하고 인사권을 승인하는 예. 중요한 자리인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오염 문제와 같은 주요 그 의제들 다뤄지기 때문에 아주 논의가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산당의 정책이라든지 결정을 추인하는 도장 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산당의 의도대로 압도적인 다수로 승인해주지 않을까 보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성장률을 몇 %로 제시할 거냐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걱정이 많은데 또 쿤밍에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안에는 여러 가지 격차들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그 소수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테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의 개막을 그 이틀 앞둔 그 1일 날 밤이었죠. 네. 윈난성 쿵민시 쿵민역에서 무차별 살상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망자만 최소 29명이고 부상자가 143명인데요. 이 중에 중상자가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용의자 4명이 그 남녀가 사살됐고요. 한 명이 체포됐다 그러는데요. 현재까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독립 세력에 의한 그 테러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양해를 앞두고서 경비 인력만 베이징에 한 60만 명이 지금 풀려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점 경계 지역 외에도 신장 위구르 같은 6개 자치구로 지금 확산이 됐는데요. 뭐 철도라든지 지하철,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있고요. 베이징에서 택시를 타시면은 지금은 안에서 창문을 열 수 없게 고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경비가 삼엄하다 그럽니다. 예. 그 베이징의 택시는 그런 식으로 보완한다는 걸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 보네요. 전인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요 의제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아무래도 첫날 그 리커창 국무총리가 취임 1년간의 업무 보고를 하면서 올해 네. 성장률 목표를 제시를 하는데요. 7.5%로 제시된다면은 민감한 과잉 생산 시설을 퇴출이라든지 국유 기업 개혁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는 주시장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7%로 낮춰준다면은 아무래도 구조조정이라든지 개혁에 더 속도를 낼 거고요. 네. 환경 규제도 좀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그 경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중국 수출이 조금 위축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에 주요 의제들을 보면은 지방 정부의 그 채무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정 제도를 개혁하는 문제, 네. 그리고 금리 및 위엔화의 자유화 같은 경제 개혁을 주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점은 인민은행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예금
금리에 대해서 자유화에 이어서 보험 제도를 예금 보험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네. 이는 은행도 이제 파산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네. 위엔화의 그 변동법 확대뿐만 아니라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위엔화의 그 자본 개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퇴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아마 시험되는 것을 아마 주요 깊게 보셔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국유 기업의 활동을 좀 제한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요. 네. 민영 기업의 역할을 좀 확대시켜주는 안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까 그 증시 시황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신도시화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중국 정부의 그 신도시화라는 것은 성진화라 그러는데요. 예. 우리나라식으로 해서 그 도시를 재개발시키는 게 아니고요. 군 면단위 중국에서는 인구 20만 정도 되는 건제진이라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낙후된 도시들인데요. 그래서 농촌 소도시만 하더라도 2만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들 농촌 도시들에서 농민들에게 도시 호적을 주고서 학교나 병원, 교육, 사회보험과 같은 도시 혜택을 준다고 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1인당 평균 한 2,300만 원 정도의 그 재정이 투입하게 되고요. 또한 농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토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씀씀이가 커지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지방 그 도시들 같은 경우는 재정이 흑자인 도시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가지고 충당하는데 작년에만 730조 원을 여기서 받아갔는데요. 앞으로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네. 재정이 더 악화되면서 아무래도 그 성진화 작업, 새로운 도시화 작업들이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도시로 들어오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억 4천만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조롭게 그 집행이 된다면은 한 5천조 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 의료 보건이라든지 생활 필수품 쪽에서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신도시화 외에도 또 어떤 개혁 정책들은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요. 네. 양로나 의료, 호적제도, 독자 정책이 완화되는데요. 그 한자녀 정책?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한자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매년 그 새로 태어나는 어린아이 수가 40만 명인데요. 예. 중국은 현재 1,200만 명입니다. 어휴. 한자녀 정책이 완화되면은 네. 앞으로 5년간 매년 200만 명 정도가 더 태어나는데요. 예. 젊은 사람들이 한자녀를 더 갖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이 한자녀를 더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관 아기 체위 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어났고요. 또 네. 고령 출산 희망자가 늘면서 한 번 시술에 1천만 원이 드는 만큼 우리나라 의료 관련주에도 좀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한자녀 정책의 폐지가 이런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네. 뭐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네. 뭐 유아식품 외에도 이런 그 새로운 의료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떠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위안화가 연속해서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출하고 수입 수지를 보면은 굉장한 흑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위안화 약세랑은 좀 반대되는 흐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점이요. 위안화의 그 자유 태환을 좀 늘리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서서히 절상시키는 게 맞는데요. 네. 최근에 그 1월달 무역 지표를 보더라도 수출을 가장한 한머니가 지금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안화 절상을 노리고 지금 한머니가 위안화의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금액만 5천억 달러라 그러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10일 동안 시장 개입을 통해서 위안화를 떨어뜨리면서 투기 세력에게 한 수십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머니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위엔화의 그 미 달러에 대해서 앞으로 하루 환율 변동폭을 한 2분기에 현재 상하 1%에서 2%로 확대시켜 줄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변동폭 확대를 위한 예행 연습 기간으로 좀 중국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중국 안의 신용 경색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위엔화를 매수하면서 은행권에 알겠습니다. 풀린 자금들이 예. 고스란히 남게 되는 이런 그 유동성 네. 경색 완화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경력 단절 여성들을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죠. 그런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10명 중에 4명은 된다고 합니다. 3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